1979년 한나라가 세계 최초로 아주 파격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를 때리는 것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한 겁니다.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당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체벌 없이 어떻게 아이를 통제하나요? 버릇없는 아이들만 늘어날 텐데요. 그런데 4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실제 데이터는 우려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소리침과 체벌이 실제로 아이의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실제 데이터와 뇌과학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훈육 기술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에게 소리치거나 손이 올라가는 부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규칙은 엄격하지만 대화가 없는 독재형, 규칙 없이 다 받아주는 허용형, 그리고 규칙과 대화가 균형을 이루는 권위형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점, 권위형 양육이 이론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가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5분째 신발을 안 신고 저녁 시간에 밥그릇을 던질 때 그 순간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손이 가는 방법이 소리침이나 체벌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균형점을 국가 차원의 법과 교육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정부 통계를 분석한 연구자 얀손의 자료를 보면 변화는 뚜렷합니다. 체벌에 대한 스웨덴 성인들의 찬성 비율은 1960년대에는 절반을 넘었지만 2000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체벌한 적이 있다고 답한 부모의 비율도 1960년대 90% 수준에서 2000년에는 10%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2011년 조사에서는 부모 10명 중 9명이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를 때리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도 이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체벌 금지 자체가 학대를 얼마나 줄였는지 통계적으로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법과 함께 진행된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이 체벌을 대신할 구체적인 훈육법을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스웨덴 정부는 법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가정에 때리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는 법이라는 소책자를 배포하며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뇌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의학자 토모다 아케미 연구팀은 어린 시절 심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젊은 성인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 조절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부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작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말 그대로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더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10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겁먹은 표정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 반응을 촬영했는데 평소 손바닥으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가 훨씬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의 뇌 반응 패턴과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즉 체벌은 아이의 뇌에게 지금 여기는 위협적인 곳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셈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쇼프는 이런 현상을 독성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체벌이나 큰 소리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발달이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쇼프 교수팀이 16만 명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111개의 효과 크기 중 단 하나도 체벌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성 증가, 정신건강 문제, 부모-자녀 관계 악화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체벌을 없앤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반김이 채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동심리학자 조앤 듀란트 박사는 스웨덴을 여러 차례 오가며 이 나라의 접근법을 연구한 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일상 속 긍정 훈육, 영어로 PDEP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부모의 역할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사람에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멘토로 바꾸는 겁니다. 듀란트 박사는 이걸 명확히 구분합니다. 긍정 훈육은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허용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훈육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장기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목표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 지를 때 대부분의 부모는 당장 이 상황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항복하고 사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목표는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떠올리는 순간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집안의 정서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거창한 게 아니라 평소에 아이와 눈을 맞추고 사소한 것도 인정해주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가 바탕에 있어야 갈등 상황에서도 아이가 부모의 말을 위협이 아니라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동생을 때렸을 때 왜 때렸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대신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아이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원인을 스스로 설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넷째, 처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계속 미룰 때 당장 안 하면 게임 뺏는다고 위협하는 대신 숙제하는 게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워질지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접근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낸 해결책은 부모가 강요한 규칙보다 훨씬 오래 지켜집니다. 이 접근법은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화날 때 소리치는 대신 차분히 대화로 푸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아이도 그 방식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화날 때마다 소리치거나 손이 올라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아이는 화가 나면 소리치거나 때려도 된다는 걸 학습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집에서 체벌을 경험한 아이들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이런 모방 학습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벌이나 소리침은 아이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만들지만 왜 그 행동이 잘못됐는지는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반면 질문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식은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순간의 복종이 아니라 평생 쓸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향인 겁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을 다 배우지 않아도 오늘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싶은 순간 이 세 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1단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진짜로 바라는 건 무엇인가? 2단계, 아이에게 지시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랬어? 대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3단계, 아이의 대답을 듣고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다음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 단계는 처음엔 어색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아이도 부모도 갈등을 대화로 푸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 됩니다. 스웨덴이 보여준 건 체벌을 없앤다고 아이가 버릇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체벌을 대신할 구체적인 기술, 목표 떠올리기, 이해하기, 함께 해결하기라는 도구를 부모에게 쥐어줬을 때 아이도 부모도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소리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진짜로 아이에게 바랐던 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소리 대신 어떤 질문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